제가 들려드릴 178번째 소설은요, 공지영의 맨발로 글목을 돌다입니다. 공지영은 1988년에 등단해서 왕성하게 글을 썼고요. 90년대를 대표하는 작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유명한 소설이 엄청 많습니다. 더 이상 아름다운 방황은 없다, 고등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착한 여자, 봉순이 언니 등의 장편과 수많은 단편, 산문집을 발표했습니다. 현실의 부조리를 파헤치고 불합리와 모순에 맞서는 이 시대와 사회의 모순을 개인의 삶 속으로 끌어오는 소설들을 썼는데요. 공지영의 소설들은 현실에서 떨어져 있던 적이 없었습니다. 21세기 문학상, 한국소설 문학상, 오영수 문학상, 가톨릭 문학상, 이상 문학상 등을 수상했어요. 이 소설 맨발로 글목을 돌다는 2021년 이상 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그녀의 소설들 중에서 영화로 만들어진 게 많이 있어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도가니 등입니다. 맨발로 글목을 돌다. 이 소설은요, 고통과 폭력을 여러 시각으로 다루었어요. 이걸 사소설로 분류하는데요. 사소설은 자전적 소설과는 약간 분류되는 작가의 사적 생활이 등장인물로서 소설에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소설은 시간을 달리하는 서사가 섞여 있어서 가급적 정리해서 요약했습니다. 주인공은 그녀로 호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녀는 대학생 시절 책에 밑줄을 그어가며 변증법적 유물론과 유물론적 세계사와 인식론, 경제학들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청춘을 지불해서 공부했던 활자들, 학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은 그저 겉핥기 지식을 갖고 있는 부류들보다 더 세상을 많이 한다는 오만함으로 자리 잡았어요. 그건 한동안 빈 지갑을 가슴에 품고도 당당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당시 20살 시절을 함께 보낸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는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그녀와 더불어 고만고만한 여대생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적 호기심과 어느 정도의 오만한 당당함을 갖고 졸업 논문으로 조셉 콘라드의 아문의 핵심을 같이 썼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둘의 인생 항로는 일치했지만 결혼으로 달라졌어요. 친구는 시인이 되고자 했으나 마음 따뜻한 의사와 결혼하면서 가정에 안주해버렸고 그녀는 소설가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결혼 생활은 지독했어요. 남편은 폭력적이었고 폭력이 휩쓸고 간 집안은 난장판이었습니다. 아이가 다칠까봐 집안 곳곳에 유리 파편을 치우며 그리도 치열하게 파고들었던 학문이 아무 소용없음을 알아버렸습니다. 어느 날 남편에게 폭력을 당해 진단선을 떼러 친구의 남편이 하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상처투성인 얼굴로 친구의 남편 앞에 앉아있는데 그의 따스하고 연민 어린 눈길을 보아버렸어요. 그건 내 친구가 좋은 남편하고 행복하게 산다라는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내 친구는 남편에게 이렇게 선하고 따스한 눈길을 받고 있다는 것, 상처 입은 얼굴로 그 앞에 앉아있는 건 비루하고 비참했습니다. 괜히 이 병원으로 왔다는 후회. 나중에 친구는 하느님은 내가 그냥 평범한 결혼생활 속에 안주하지 않도록 하는 거 아니겠냐고 울먹이면서 말했습니다. 그녀는 오스카 와일드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런던 감옥에 갇혔을 때의 경험으로 썼던 글. 운명이 생을 덮치는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안다. 그 포충망 속에 사로잡히고 나면 시간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 회전할 뿐이다. 고통을 중심으로 해서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다만 하나의 슬픔의 계절이 있을 뿐이다. 그 말을 자꾸 생각했습니다. 밤새도록 어둠에조차 위로받지 못한 채 헤매다가 맞이한 어느 날 아침, 시편의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나온 상처마다 악취가 가득하니 내 어리석은 탓이 오니다. 그 구절을 본 순간 그녀에게 수많은 활자들이 고름고인 가슴으로 파고들었어요. 언어. 그녀는 인간이 언어가 아니라 영혼으로 소통한다는 걸 생각했고 그러자 고통이 불필요한 걸 태워버리고 맑아짐을 느꼈습니다.
삶의 어느 순간 마음속에 미세하게 변화하는 바람결, 서서히 무언가가 방향을 선회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느닷없이 친구가 너는 이 책을 왜 썼는가를 물었어요. 그때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독자들이 그런 질문을 해오면 생명, 소통, 용서라는 대답들을 했었는데 친구의 질문에는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했어요. 계획했던 희망을 다 버리고라도 한번 가보자고. 그 끝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봄이 오면 꽃이 피고 바람이 불면 잎이 지듯 그렇게 단순하게 가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몇 년 전에 폴란드 여행길에 아우슈비츠에 들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도착할 무렵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멀리 거대한 수용소가 연한 회색 구름 아래에 펼쳐져 있었는데 뜻밖에도 고즈넉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수용소 입구에 노동만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글귀가 써 있었고 수용소 안이 진열장에 작은 언덕처럼 쌓여있는 잘려진 머리카락들, 신발들, 아이들의 부서진 인형들, 그리고 시체를 태우는 소각장, 영국의 가톨릭 교도들이 죽은 사람들을 위해 바친 비석이 있었습니다. 비석엔 성서 한 구절이 써 있었어요.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그녀는 이 50개도 되지 않는 철자들이 아우슈비츠를 떠받치고 있다는 느낌에 사로잡혔어요. 이곳에서 행해진 악과 공포를 한쪽 추에 달고 이 글자 조각들을 다른 쪽 추에 단다면 양쪽이 팽팽해질 것 같았어요. 언어의 위대함을 이때처럼 그 이후로도 다시 없을 만큼 강하고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그녀는 일본에 갔습니다. 일본에 간 이유는 에치라는 남자를 취재하기 위해서였어요. 에치는 한국 문학을 일본에 소개한 몇 안 되는 번역자 중에 하나였고 그녀의 책도 2권이나 번역해 일본에서 출간하였습니다. 마침 그녀의 소설이 영화화되어 일본에서 개봉되었으므로 그것에 관한 만남을 갖는 목적도 있었어요. 에치는 북한에 납치되었다가 24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24년 동안 북한에서 배운 한국어로 한국 책을 번역하게 된 거였어요. 납치되었던 때 에치의 나이는 22살, 법과대학 3학년이었습니다. 니가타에서 1시간 반 떨어져 있는 도시 가시와자키 해변에서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바다에서 솟아오른 정체불명의 검은 물체, 그건 북한 잠수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끌려가 잠수함에 태워졌고 24년 동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에치를 만나면서 이 세상에는 자신 말고도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많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녀는 2년 전에 남북 작가회담에 참석하느라 북한에 가서 평양에 잠깐 머물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북한에 갔었던 적이 있다는 말을 듣자 에치는 관심을 나타내며 그때 어땠는가를 간결하게 물었고 그녀는 그 간결함 속에서 그의 간절함을 보았습니다. 에치의 고통이 전해져 아파왔고 그녀를 보는 그의 눈빛이 따뜻해 보였습니다. 기자들이 많이 모였고 인터뷰가 진행되었어요. 그 자리엔 그녀의 소설을 영화로 만든 한국의 송 감독도 있었습니다. 일본 기자들은 대부분 문학이나 영화보다는 에치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24년이나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일본인. 북한의 처사에 분노하기엔 일본도 역사적으로 그리 떳떳할 수 없는 것을 그 자리는 이런 모든 복잡한 속내가 얽혀 있었고 마음속에 터질 듯한 감정들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녀에게 에치 씨의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질문했을 때 그녀는 망설임 없이 가슴 아픈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일본 기자 한 명이 이런 어이없고 분한 일을 영화화할 생각은 없는가를 물었고 송 감독은 너무 어이가 없는 일은 영화화하는 게 아니라고 그건 기사화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송 감독의 말이 마음에 들었어요. 처음 본 에치는 왠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1년을 보아도 낯설 때가 있는데 만난 지 얼마 안 된 그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에치와 자신이 말없이도 통하고 있는 듯 했어요. 이걸 설명하자면 온누이 같은 감정이랄까.
운명의 손톱에 생을 핥히어본 상흔을 나누어 가진 동족 같았습니다. 만찬장에서 에치는 한국인의 시각을 물었고 그녀는 인간이 생을 폭력으로 뒤바꿔 놓는 걸 가장 증오한다고 대답했어요. 몇 년 전 경기도 광주 나눔이 집에 갔을 때 만났던 위안부 할머니들의 가시덤불 같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오래되었어도 당사자에게는 생생한 기억. 할머니는 두 다리를 비비며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었어요. 반세기가 넘었어도 아직도 울 수 있는 저 회한, 저주, 원한, 고통과 상처의 깊이. 에치를 만날 무렵 한국의 젊은이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에게 납치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미국에 있는 그녀의 조카가 한국에 다니러 왔을 때 다녔던 교회의 젊은이들이었어요. 조카는 다 아는 애들이라고 만일 미국에 가지 않았더라면 자신도 거기에 함께 갔을 거였다고 하며 많이 울었습니다. 조카의 아버지인 그녀의 형부는 맨하탄의 쌍둥이 빌딩에 근무하다가 9.11 테러가 나기 3달 전에 한국으로 발령을 받아 죽음을 면했습니다. 그때 발령은 다소 부당했으므로 억울함을 갖고 있었지만 만일 발령이 나지 않았더라면 운명이 인간을 농락하고 있음을, 인간의 결정이 얼마나 가소로운 것인가를 조카는 일찍이 알았고 그게 조카의 신앙을 두텁게 했는데 이제 살아있다는 것, 안전하다는 것에 회의를 갖고 있었어요. 그녀는 조카에게 욥기를 이야기했습니다. 욥의 고통에는 이유가 없고 신이 악마에게 그냥 그를 괴롭히도록 허용했음을 말해주었어요. 카인과 아벨. 아벨은 죄가 없고 의로웠으나 죽었으니 인간은 무고하지만 죽어 사라질 존재로 선고된 아벨의 족속이면서 동시에 권세, 무기, 통치권을 소유한 카인의 족속이기도 하다는 것. 그녀는 조카에게 말을 하면서도 자신의 말들이 헛되고 또 헛되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에치와는 그 이후로 3번을 더 만났어요. 2번은 도쿄에서, 1번은 서울에서. 도쿄 거리를 걸어갈 때 에치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네거나 사인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치는 영원히 평범해질 수 없는 슬픔에 대해 말했어요. 그건 그녀를 향한 말이면서도 멀찌감치를 향하기도 했습니다. 수용소 출신들은 서로를 알아보고 마음속에 피로 새겨진 낙인과도 같은 수인 번호를 미묘한 냄새로 감지하는 법. 에치와 많이 만나진 않았어도 그들은 서로에게서 고통을 보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와세다 대학에서 만났을 때 에치는 둘이 나가 따로 술을 마시자고 했어요. 취기가 약간 올랐을 때 에치는 지난번에 했던 질문들, 어떻게 살았냐고, 죽고 싶지 않았냐고 물은 것에 대한 대답을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죽고 싶지는 않았다고 했어요. 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에서 자살한 사람보다 지금 도쿄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대답은 희망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희망을 버리니까 살 수 있었다고, 일본에 돌아갈 꿈을 포기하고 내가 원래 계획했던 운명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을 버리니까 살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에치를 인터뷰하러 다시 일본으로 떠나기 전날 밤, 그녀는 한숨도 못 잤지만 마음속에서는 어떤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는 듯 했어요. 신 기자가 그녀에게 에치에게 질문할 것들을 메일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신 기자는 그러면서 불쑥 1달 전 출장 다녀오는 길에 유산을 했다는 말을 했어요. 그때 운명의 벽이 단단하다는 걸 알았다고, 그리고 그녀 생각을 했다고, 그리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그녀가 했던 말을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가를 내고 책을 많이 읽었노라고, 책을 읽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으로 향하는 문이 하나 더 열리고 그 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고통이었다고, 그걸 알게 되었다고 신 기자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신 기자에게 했던 말들을 생각했어요. 그녀가 고통의 시간 속에 있었을 때 죽고 싶었지만 진짜로 죽으려고 하지는 않았던, 운명에 맞서는 건 대결이 아니라 껴안는 것. 풍랑을 당한 배가 풍랑을 이기고 가는 유일한 방법은 그 풍랑을 타고 넘어가는 것. 이걸 가르쳐준 건 글이었는데 글은 사람의 가슴에서 넘치다가 엎질러져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나온 글들은 상처처럼 빨간 속살에서 빠져나와 우리를 기르고 구원한다고 말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녀는 일본 여행 가방 안에 토마스만이 토니오 크레거를 넣었어요. 읽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책 속의 한 구절의 말. 이제까지 만든 건 별로 없지만 더 나은 걸 만들어 보겠다는 의미를 약속처럼 지니고 싶어서였어요. 그녀는 어서 일본으로 가서 에치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소설은 역사 속 인간에 대한 폭력과 개인적 고통의 경험을 통과하는 자아를 보여주고요. 그게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가는 역사 속에서도 현실에서도 인간에 대한 폭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일제강점기 위안부를 향한 해결되지 않는 폭력, 아우슈비츠 수용소,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에게 납치당한 젊은이들, 그리고 그녀 남편으로부터의 폭력, 결혼에 성공한 친구의 존재로 더 비루해지는 조용한 폭력. 그녀는 에치를 만나면서 고통의 동족으로 인한 이해와 따스함으로 위안을 받습니다. 소설 속에는 다른 소설들과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고통의 실체를 부각시켰고요. 소명으로서의 글쓰는 작업을 말했습니다. 화학자이자 작가로 나치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자전적 소설로 옮긴 프리모 레비, 욥기, 시편의 9절, 시민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작가의 길로 들어서는 내용의 토마스만의 소설 토니오 크레거. 이런 인용은 고통과 성장을 이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전쟁과 평화가 이어졌고요. 이념의 변질과 확대되는 광기. 이건 모습을 달리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삶. 우리가 받는 일상에서의 폭력과 따라오는 고통은 역사와 무관하게, 그러나 무관할 수 없게 존재합니다. 상처는 치유되지 않는 한 남아있고요. 상처의 기억은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완전한 치유는 아마도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걸 넘어서기 위해 맞서거나 도망치기를 선택합니다. 작가는 풍랑을 피하는 방법은 풍랑을 넘어서는 거라고, 맞서거나 다른 걸 치열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맨발로 글목을 돌다. 글목은 글이 모퉁이를 도는 길목이라는 뜻으로 작가가 지은 단어입니다. 맨발로 글목을 돈다는 건 작가 자신에게는 고통을 넘어서서 글쓰기 소명을 통해 존재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겠고요. 이건 내용은 달라도 우리가 고통을 넘어서기 위해 택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며 나의 가치는 내가 정하는 것. 그게 자신을 구원하는 방법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